여러분의 도덕 윤쌤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윤쌤과 함께하는 대망의 3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요, 어때요? 욕구, 당위, 예절, 도덕, 이런 사회규범까지 쭉 살펴보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무엇을 보셨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삶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검토해 보셨죠? 자, 그러면 오늘 대망의 3강은 주제가 무엇일까요? 나라 뿅! 도덕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도덕적 성찰 뭔가 의리의리하고 뭔가 좀 있어 뵈는 어려운 말인데 저거 어려워 보여 하는 이렇게 스멜이 막 오시나요? 자, 어렵지 않아요. 어떤 내용인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도덕적 성찰이 무엇인가? 성찰의 의미를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거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반성을 왜 합니까? 저 잘하는 거 많아요. 저 잘못한 일 별로 없는데 반성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내가 의도치 않게라도 누군가에게 이런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 지난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삶의 목적이 이건데 잘못된 길로 가진 않는가? 이런 것들 등에 대해서 다양한 면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자, 그러한 아주 심도 깊은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나 자신과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살피는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남에 대해서는 지적질도 많이 해요. 그렇죠? 쟤는 얼굴이 왜 저래? 쟤는 행동이 왜 저래? 쟤 말투가 저게 뭐냐? 옷꼬라지 봐. 자, 이러면서 남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도덕적인 성찰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자, 그것을 도덕적 성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도덕적 성찰은 왜 필요하느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오직 신만이 완벽한 것이죠.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떻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쳐나가기 위해서라도 도덕적인 성찰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인격 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요. 예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그리고 미래의 내가 보다 더 훌륭해지고 보다 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살기 좋은 세상을 추구할 수가 있다. 자, 내가 스스로 완벽해집니다. 도덕적으로. 자, 그리고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해져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면 어떨까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당연히 살기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도덕적인 성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도덕적인 성찰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도덕적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래요. 다른 어떤 기준도 아닌 도덕적인 기준을 통해서 자, 내가 부도덕하거나 잘못되거나 뭔가 조금 옳지 않은 그런 일을 한 것은 없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오늘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옳은 일을 해서 칭찬해 줄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도덕적인 성찰이죠. 내면에 대한 성찰은 자신이 속한 외부 관계 및 세계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자, 도덕적인 성찰은 내면에 대한 성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라든지 행동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외면은 뭐예요? 얼굴 상태, 오늘 화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머리 손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옷 매무새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이런 외면, 겉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어떻다? 보다 알맞은 도덕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양한 측면의 도덕적인 탐구를 한다. 그래요. 이 상황에서는 어땠지? 저럴 때는 어땠지? 또 아까는 또 어땠더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기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올바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다음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이룬다. 네,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도덕적인 성찰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도덕적인 성찰의 준거는 무엇이 될까요? 자, 여러분, 도덕적인 성찰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무엇인가 나의 도덕적인 내면에 대해서 반성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반성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기준에 잘 맞게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이 있어야 여기에 충족했으면 잘한 거고 이걸 충족하지 못했으면 나쁜 거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한 도덕적 성찰의 기준을 다른 말로 도덕적 성찰을 준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도덕적 성찰을 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습을 도덕적으로 성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죠. 자, 그러면은 도덕적인 성찰의 준거라고 하는 이 기준은 왜 필요하느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낚시꾼이에요. 이 낚시하시는 분들 요즘 많은데 그 낚시할 때 어떻습니까? 월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큰 거가 다 월척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크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은 애매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자를 놓고 요 자보다 긴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잡으면 월척이라고 할게 라고 만약에 뭐 세계적으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공인된 자가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런데 어떤 낚시터에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한 5cm 줄여. 그러면서 요게 바로 그 공인된 자입니다 하고 낚시꾼들에게 줘요. 그럼 어때요? 지금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가져갔죠? 그러니 어때요? 그들의 판단, 그들이 생각하는 월척은 지금 어떻습니까? 올바른 판단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처음부터 기준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내린 판단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제대로 된 도덕적 성찰의 준거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올바른 도덕적인 성찰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기 정당화 방지를 위해서 독단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그래요. 도덕적 성찰의 준거가 확고하게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지만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 자기 정당화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합리화시킨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자리 양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예요. 자, 자리 양보를 안 하고 내가 눈 감고 자버렸어.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 자리 양보하는 게 옳은 거였는데 나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 거야 라고 했다면 올바르게 자기 성찰을 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 왜냐하면 또 생각해봐. 너 어제 뭐 공부한다고 밤샜지. 그 다음에 또 오늘 걸은 거 얼마 많이 걸었어. 야, 이렇게 피곤하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할머니는 너보다 편한 신발 신으셨고, 야, 할머니라고 하기는 젊으시더라. 그 정도면 서서 돼. 자,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점점 내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래버리면은 진정한 성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도덕적 성찰의 준거가 있어야지만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덕과 성품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동서양의 성현은 그냥 훌륭한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반성을 한다.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도덕적으로 이끌어준다. 자, 훌륭한 덕, 그다음에 훌륭한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상가들마다 종류별로 다른 이러한 것이 훌륭한 덕이야 라고 해주는 예들이 좀 다양합니다. 자, 각각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공자가 강조했던 것은 인과 예예요. 자, 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예는 예절할 때의 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 인과 그것을 표현하는 절차와 방식이 예입니다. 예절,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인이 내면적인 부분이고 예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공자가 좋아했던 건 인과 예의 조화였어요.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형식이었죠. 자, 다음에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가 누구예요? 불교의 창시자, 그쵸? 자, 그러니 자비, 불교에서 좋아하는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을 없애주는 것, 그게 바로 자비이다. 자, 그래서 남을 더 기쁘게 해주고 이왕이면, 그리고 슬픈 일이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같이 그걸 느껴줘서 없애주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자비예요. 자,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노자는 도교라고 하는 학파의 중심 인물이에요. 자, 그럼 도교에서 뭘 좋아하느냐?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도교에서 제일 싫어했던 건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노자라든지 맹자나 공자나 이런 사람이 있던 중국의 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정복 전쟁도 어마어마했죠. 자, 왜 이런 게 일어났을까라고 노자를 비롯한 도교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자꾸만 억지로 뭘 하려고 누군가가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에 만족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평화로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노자가 좋아했던 것은 무위자연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없을 무자에 인위적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위적인 것을 없애서 저절로 그러하게 내버려 둬라 라는 것이죠. 자,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원래 있던 그대로의 모습을 만족하고 사는 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했어요. 자,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교이죠. 자, 그래서 예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래요?
이웃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줘라 뭐 하잖아요.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뭐 이렇게 아주 폭넓은 사랑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중용입니다. 자, 이때 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에도 있지만 뭐 지나치거나 모자르지 않는 적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용이다는 것은 단순히 딱 정확하게 절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 어쩔 때에는 나서서 싸워주고 나서서 이야기해주고 이게 용감한 거예요. 하지만 좀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들어만 주고 묵묵히 참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꾹 참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용감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용이다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가장 적절한 순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했어요. 자, 소크라테스는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엇이 훌륭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아는 것이, 이건 베이컨이구나. 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너 자신을 알라. 이때 알라는 너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 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해치고 주변에도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걸 보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하느냐? 너는 진짜와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담배가 네가 한번 쭉 빨아들일 때 네 몸 상태가 어떻게 되고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이 축적되면 네 몸 상태가 얼마나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진짜 제대로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흡연으로 인해서 각종 폐암에 걸리고 그래서 뭐 여기 뭐 후두암도 걸리고 막 그렇게 되신 분들 보이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그렇게 큰 병마를 싸우고 나서 막 여기 구멍 뚫고 막 이런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배 피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이제 담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기 때문에 안 피우잖아요. 자, 이것처럼 진정한 알미, 깨달음이 있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가장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성이다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모두가 맞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맞아 할 수 있는 게 뭐가 할까요? 인간의 존엄성은 중요한 거야. 위대한 거야. 어때요? 누가 됐든 맞아 할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살인은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돼. 이것도 어때요? 맞아. 모두가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보편성. 누구에게 이야기했든 똑같이 맞아 하든가 누구에게 이건 안 좋지,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래 그건 나쁜 거야 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편성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 판단을 우리가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복잡한 도덕 문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누군가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보편적 도덕 원리예요. 왜? 보편적 도덕 원리는 누가 들어도 맞아. 그래, 그건 틀렸구나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악행 금지의 원리. 그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괜히 남에게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맞는 말이죠. 다음 선행의 원리. 그래요. 이왕이면 남한테 좀 좋은 일 좀 해라. 이거 누가 들어도 맞아 할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봤다면 그걸 또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인간의 도리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정의의 원리입니다.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어때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대다수도 맞아 그래야지 라고 하실 거예요. 다음 인간 존중의 원리.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거 어떻습니까? 당연히 맞아요. 그렇죠? 자, 황금률의 원리입니다. 자, 이 황금률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황금률은요. 그리스도교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왜 황금률이라고 하느냐? 황금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예나 지금이나 금은 귀한 거예요. 자,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도 금값은, 금이라고 하는 것의 값어치는 어떻습니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고귀한 것이죠. 자, 이것처럼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절대 변치 않고 끊임없이 귀하다라는 뜻으로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황금률은 어떠한 단어를 이야기하느냐? 어떤 문장이냐? 황금률은요.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남들이 네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라. 자, 이게 바로 황금률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마.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건 남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먼저 해줘라. 자, 요 말은 어떻습니까? 명언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이죠. 그래서 황금과 같이 귀하고 그 값어치가 영원하다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황금률은요, 그리스도교에서 처음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동양, 서양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모든 종교들에도 이 황금률의 율법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특별히 공자는 자신의 이론 서라고 하는 덕목을 통해서 이 황금률의 뜻을 밝혀줬는데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한테 하지 않는 것, 즉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한테 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짧은 말로는 추기급인이라고도 했어요. 나 스스로를 미루어서 남에게까지 미치게 한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좀 더 이거를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은 기소, 불욕, 물시, 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 기소, 불욕, 물시, 인. 내가 욕구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시켜서는 안 돼.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거니까 시키지 마.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들어도 맞아. 아유,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도덕 원리들이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절입니다. 도덕적 성찰을 할 수 있는 방법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도덕적 성찰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자기 성찰과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네 스스로의 인격이 훌륭해져야 도덕적인 성찰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했던 수양의 방법들 대표적인 거 3개를 볼게요. 하나는 신독이에요. 자, 삼가시는 홀로 독자입니다. 이건 뭔 뜻이냐? 혼자 있을 때에도 도덕이 어긋나지 않도록 뭔가 좀 바르게 한다는 뜻이죠. 자, 보통 우리가 어때요? 남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뭔가 좀 바르게 하고 나쁜 일도 잘 안 해요. 왜?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혼자 있거나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평상시 하지 않았던 나쁜 행동도 서스럼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독은요, 마치 남이 날 보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에도 늘 올바르게 행동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참선 한번 볼게요. 참선은 불교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욕구나 욕망 등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멈추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면 어때요? 이 다리를 이렇게 앞바다리처럼 가부좌를 틀고 왠지 손을 이렇게 편하게 내리면서 눈 감고 조용히 이렇게 막 생각해보는 거, 명상하는 그런 자세가 생각나지 않나요? 자, 나의 어때요?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각종 욕구들, 욕심들, 남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마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평온해지는 그런 상태를 참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경 보실게요. 자, 이 경은요, 누가 강조했냐면요. 조선시대의 이황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실학자란다. 성리학자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자, 경은 공경할 경자이죠. 혹은 경계하다 할 때 경자를 또 뜻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보세요. 한순간도 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는 내 마음은 도덕적인 걸로 꽉 차 있어야 돼. 아주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나쁜 유혹이나 잘못된 부도덕한 생각이나 행동, 태도, 욕구, 유혹 이런 것들이 전혀 내 마음에 정말 단 0.00001%라도 들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고 집중해서 도덕적인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 자, 그것을 바로 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황이 강조했던 경, 요거까지 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이외의 위인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봤던 이황의 경이 또 여기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수풍야매잠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경의 태도를 이황이 보여주기도 했대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 볼까요? 스스로를 경계하는 그 자경문을 지어서 자, 이황과 이인은 쌍벽을 이루었던 성리학자들이거든요. 이 역시도 이렇게 자경문, 스스로를 일깨워주는 글이다라고 해서 좌우명으로 삼고 노력했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뭐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라 등등등 여러 가지의 문구들을 통해서 또 스스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다. 자, 그 다음에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프랭클린은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아버지, 미국의 정신으로 불릴 만큼 위대한 위인 중에 하나이죠. 자, 프랭클린은요, 항상 자기 스스로가 매일매일 13가지의 덕목표를 만들어 놨대요. 지금 여기 13가지의 덕목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잠들기 전에 OX로 표시를 했대요. 내가 오늘 이 13가지 덕목 중에서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OX로 표시해서 그 다음 날은 오늘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꼭 더 지키게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준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프랭클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기 쓰기.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는 어떤 존재였나요? 특히 방학 때나 이럴 때 몰아서 쓰는, 날씨가 제일 관건이죠. 날씨는 어때요? 맑음, 어쩌다 비 한 번, 맑음, 흐림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자, 몰아서 쓰는 정말 나에게 숙제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성인들이 되시면 더욱더 스스로 그냥 시키지 않은데 얘기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이죠. 다음, 명상의 태도입니다. 명상이 바로 뭐예요? 아까 참선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 스스로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좌우명입니다. 좌우명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까르페 디엠이라든가, 그게 뭐야? 오늘 정말 최고의 매일매일 즐겨라, 순간을 즐겨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라든가. 자, 이런 뭔가 아주 나의 인생을 이끌어줄 만한 좋은 글귀를 하나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태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의 도덕적인 성찰을 도울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 강의 이론을 또 쫙 훑어보셨습니다. 이제 할 일은 그렇죠, 실력 확인 학습이에요. 또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1번부터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 물었네요. 자,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잘못된 말이나 행동, 생각을 고치고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뭔 뜻이에요? 남이 나를 보듯이. 자, 남들이 날 보면 어때요? 나에 대해서 제이야, 너는 이럴 땐 좋은데 이럴 땐 좀 고쳐야 돼. 이렇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잖아요. 자, 그것처럼 내가 나를 보는데 마치 남이 나를 보듯이 윤재이라고 하는 인물을 객관적으로 놓고 한번 쳐다보자, 생각해보자 하는 이런 태도를 이야기하지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자, 요거 우리가 자기 반성,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 요거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오늘의 주제인 도덕적 성찰입니다. 자, 어디에 있나요? 1번 이렇게. 자, 2번 문제. 도덕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았습니다. 자, 1번 삶의 과정과 목적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지금 알맞은 목적을 세웠고 또 그거에 따라서 알맞게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좋아요.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산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신이 아니에요. 완벽할 수 있는 건 신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아무리 많은 성찰을 한다 할지라도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너무 인간을 좋게 봤나요? 2번이 틀렸고요.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 개인의 인격과 도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성찰이 필요한 이유에 알맞습니다. 3번. 도덕적 성찰을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 보기에서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물질적 가치가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요. 요즘 사람들 삶의 목적은 뭐예요? 아파트 마련! 내 집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돈 몇 억 달성이라든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의 물질적인 것에 많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젊은이들은 어때요? 내 인생에 슈퍼카를 만들어야 돼요. 뭐 이런 거 등등등. 자, 이렇게 거의 다 돈, 물질 이런 것들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도덕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딴 거 뭐하러 해?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야지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너무 착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행복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도덕적인 성찰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할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니은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그렇죠. 요즘 사람들 어때요? 너무 바빠요. 그렇죠? 막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학교를 간다라든가 직장 생활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든가 뭘 배우러 가신다라든가 너무 바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루가 어느 순간부터 좀 너무 짧다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난 그러는데 늙었나 봐요. 참 아무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나 스스로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짬이 안 나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자, 무절제한 욕구와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한다. 착한데요? 이렇게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할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요, 기억과 디귿이 들어가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문줄 4번. 자, 성찰을 위한 자기 질문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나는 오늘 하루 잘못한 일이 없을까? 반성하죠? 좋아요. 어떤 동아리 활동 신청했지? 이건 뭐예요? 그냥 궁금한 것 같은데요? 자, 2번은 도덕적인 반성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께 공손했나? 공손하지 못했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맞아요.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는가? 양심,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이런 것도 도덕적인 면이죠. 자, 그래서 도덕적인 질문과 관련이 안 되는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5번, 밑줄 친 부분을 예로 적절치 않은 거 물었네요. 자,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불교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처가 될 가능성을 두 글자로는 불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다못해 땅바닥에 굴러있는 돌멩이 이런 것 또한 함부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쁜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고통스러워진다. 참선이란 마음속에 있는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자, 저 나쁜 마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좀 쉬운 문제 같죠? 미워요. 시기, 질투예요. 자, 이런 거 다 나쁜 거야. 그런데 여러분 4번 양보한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람직해. 착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다음입니다. 6번 설명에 해당되는 거. 도덕적인 성찰을 위한 올바른 성찰의 준거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바른 성찰의 준거에 해당될 수 있는 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 이거 보편적인 거예요. 그렇죠? 보편성을 띠고 있는 거. 자, 이 조건에 알맞은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3번. 보편적 도덕 원리이죠. 모두가 맞아 그래 그건 틀린 거지. 자, 모두가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법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덕적 성찰의 준거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7번 덕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친구와 잘 사귀고 있는지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이걸 평가하는 거 좋았어요. 올바른 판결을 내렸는가? 정의. 그렇죠. 정의 어긋나는 것은 제대로 된 법 판단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해야 할 일을 잘 처리했는지 성실을 기준으로. 그래요. 꾀부리지 않고 똥땡이 피지 않고. 자,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인기를 기준으로. 정치인의 올바른 정치인과 올바르지 않은 정치인의 기준이 인기인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요. 그 준거가 잘못된 것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8번 보실까요? 으쌰. 기억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알맞은 거 물어보았네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요. 그런데 우리도 거울 어때요?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렇게 먼지가 쌓여서 뿌얘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도 원래는 거울처럼 맑았는데 점점 먼지가 쌓여서 흐려진대요.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이런 헛된 욕심과 잘못된 것을 다 깨끗이 닦아내고 본래의 맑은 마음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불교에서 여러분 부처님들의 보통 자세 보면 어때요? 이러고 있는 거 그렇죠? 참선의 자세입니다. 자, 정답은요. 바로 1번이에요. 보통 신독이나 겸손 이런 것들은 불교보다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9번. 다음 성찰 방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목적으로 적절한 거 물어봤네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빗질하고 옷을 갖추어 입고 단정히 앉아 몸을 가다듬어라. 마음가짐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밝게 고요히. 자, 비로소 책을 펴서 성현이 가르친 말을 절실하게 듣고 제자들이 질문하고 대답한 것을 참고로 하여 나의 행실을 바로잡는다. 누구래요?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예요. 자, 퇴계 이황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너의 행실을 바로잡으래. 너가 누구예요? 제자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자, 결국에는 올바른 수양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해라. 훌륭한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어딨는 거? 3번 인격 완성.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등을 높은 경지를 끌어올린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개인의 스스로를 갈고 닦는다.
두 글자로 수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 수양이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요.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대망의 3강 또한 끝냈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1강부터 3강까지 지금 쭉 달려오셨는데요. 아마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저와 함께 또 즐겁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시작하시는 마음들 1강에도 가졌던 싱그러운 마음,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 3강까지 잘 갖고 오셨으리라 믿고요. 다음 4강에서도 저와 함께 또 열심히 달려보시도록 할까요? 자, 윤쌤은 4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